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드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면서 다만 추진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연휴가 끝나자마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홍 수석은 먼저 특검법 제출에 앞서 한 달여간 이어진 국정조사 결과를 긍정평가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히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란 단서를 붙여 추진 시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12가지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 맹비난했고 야권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동 대응까지 예고하며 특검법을 선거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 안팎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공개당부 이후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30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공천 문제가 시끄러운데요. 특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이 눈에 띄는데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후보도 공천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자제해달라고 밝힌 오세훈 후보 등에 대해선 윤석열 피고인 덕에 당선됐던 이들이 공격한다는 취지로 반격했고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당시 집권 여당과 지도부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까지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며 논란에 휩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이 공천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자 직접 지도부를 저격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또 이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며 공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 대한 당 안팎의 컷오프 요구에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한 겁니다. 이어 윤 정부의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자신을 향한 계엄 공동 책임론을 오히려 당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출마를 비판해온 김태흠, 오세훈 두 후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덕에 도지사, 특별시장이 수월하게 된 사람들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공천이 잘 안 풀리자 화살을 당 내부로 돌린 건데 후보들은 이번 선거는 자제하는 게 본인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된다. 언론의 십자포화를 왜 견뎌야 하느냐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나는 이번 후보로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런 상식과 보편성, 국민 눈높이에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당 지도부는 공관위가 판단할 영역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공관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진석 공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지목받는 인사들은 12.3 내란에서 중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 정부 실패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이들입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윤석열 피고인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내란까지 옹호한다고 비난받던 이들에게 공당이 버젓이 공천을 주고, 그러자 공천을 받은 이들은 내란이 파괴하려 했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에 나서서 표를 달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이용 모두가 윤석열 정부 실패의 주역들입니다.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과 함께 위법한 방통위 2인 체제를 주도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정당한 계엄, 부당한 탄핵이라고 강변합니다. 내란을 인정하라고 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제에서 사과하라고 해서 전 사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받겠다며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이용 전 의원.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의원까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자중과 반성보단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열망이 앞선 듯한 모습입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국민 앞에 속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윤석열의 부역자들에게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합니다. 윤 어게인 인사들의 출마는 대구, 울산 등 보수세가 강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들의 합류로 선거 이후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위태로운 당 지도부가 선거 이후 끝까지 버텨보려는 무리수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권 망쳐놓고 나만 살겠다는 참 뻔뻔하기도 하고 수치를 모르는 후안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그리고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를 두고 부산 MBC와 대구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세 군데 모두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입니다. 김윤아, 장슬기 두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부산 시민들에게 누가 부산시장으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6.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0.7%로 조사됐습니다. 30대의 젊음을 기치로 내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전 후보와 박 후보 간 격차는 6.2%포인트, 오차 범위한 초접전 양상입니다. 연령별 조사에선 전 후보와 박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에선 접전을 벌였고 30대와 40대, 50대는 전 후보가, 반대로 70대 이상에선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구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5.9%,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42.4%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포인트 오차 범위한 초접전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주호영,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실시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1%, 국민의힘 39.5%로 나타나 두 정당 간 차이가 8.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다만 ARS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주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선 전재수 후보가 48%, 박형준 후보가 34%로 14%포인트 차이, 대구시장은 김부겸 44%, 추경호 35%로 9%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그리고 박민식 이영풍 후보가 경선 중인 국민의힘 후보까지 3파전이 예상됩니다.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유무선 혼합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34.3%, 국민의힘 박민식 21.5%, 무소속 한동훈 33.5%로 2강 1중의 판세입니다. 보수 진영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을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데 양자 대결을 가정하고 물었더니 보수 표심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정우, 한동훈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하정우 37.4%, 한동훈 38.2%로 여전히 박빙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3파전 조사에서 박민식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70%가 하정우, 한동훈 양자 대결에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박 전 장관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우 39.7%, 박민식 33.1%로 나타나는데 박민식 후보는 3파전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약 3분의 1만 흡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해도 지지층이 이질적이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을 가정한 여론조사는 모두 4건이 발표됐는데 이미 선거운동이 한창인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에서 지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공천 확정 시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붉은색 국민의힘 당복을 찢어버리거나 던져버리는 등 공천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고 경선 직전까지 탈락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탈락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당복을 거칠게 찢습니다. 경남 김해시의원에 출마한 한완희 예비후보가 공천 탈락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장에서 당복을 찢은 겁니다. 비민주적인 국민의힘 공천을 거부한다. 거제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양태석 예비후보도 입고 있던 당복을 벗어던지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300여만 원의 심사비를 내고 공천에 참여했지만 경선 직전까지 탈락 사실을 홍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됐는지 그 이유는 설마 시당이나 도당이나 아무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결국 한 후보는 당을 옮겼고 양 후보도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 진주시 의원도 각각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당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측은 컷오프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락자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만이 공천 문화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 지역에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에서 탈락한 진주시장과 합천군수 예비후보들까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6.3 지방선거의 변수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이 방첩사 내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2차 종합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대규모 수사 인력이 모이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방첩사가 경찰과 업무 협약까지 맺고 구체적인 인력 파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준비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취임한 뒤인 2024년 초 방첩사 내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등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걸 파악한 겁니다.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건에는 단순히 계엄 합수부 조직을 구성하는 걸 넘어 방첩사가 중심이 된 본부에 경찰과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문건 속 계획이 일부 실행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통 한미연합훈련 때는 전시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는데 같은 해 3월 시행된 자유의 방패 연습에선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했던 겁니다. 특검은 6월 28일 방첩사와 국수본이 맺은 안보수사 MOU에도 계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기 위한 방첩사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계엄 당시 경찰에 수사 인력 10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내란 모의 시기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당 의혹 중 일부는 검찰 특수본이나 내란 특검에서도 파악했던 내용이어서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인들의 안가회동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12.3 내란에 대해 일부 동문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해 국민께 깊은 고통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육사 교장인 박후성 중장은 지난달 30일 육사에서 열린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불법 비상계엄의 엄중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사과하고 군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생도 교육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6,9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7,000포인트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5월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주식시장 속설이 무색해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782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6,800을 지나 6,900까지 돌파하며 5% 넘게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단 63포인트, 코스피 7,000 시대를 열기까지 이제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침없는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 안에 7,000선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12.5% 폭등하며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시총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생성형 AI 이후에 이제 피지컬 AI가 주도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견조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이 5조 원 가까이 차익 실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는 3조 원을 넘겨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원달러율이 조금 하락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데 따른 매수세가 아닌가. 워낙 약세보다는 워낙 강세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본격 시행되면서 조만간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미국 주식 통계상 5월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속설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이 쉬었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승 추세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의 숨고르기성 조정이지 이제 불장은 끝났다 이런 식의 조정은 아닐 거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돌았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삼성전자를 두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노사 갈등 리스크를 지목하고 성과급이 향후 실적에 타격을 줄 거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 간 갈등도 불거졌는데요.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에는 반도체 부문 위주의 초기업 노조 외에 다른 노조 2곳도 함께 참여해 왔는데 이 중 반도체와 상관없는 부문이 주축인 동행 노조가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은 고액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모든 투쟁이 성과급을 기대하는 반도체 부문 위주로 흘러간다는 건데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예고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분야 주축의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해 안건을 발의했지만 협의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등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탈퇴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 부문 공통 성과금을 기본으로 두고 부분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은 약 12만 8천여 명. 동행노조에는 2,300여 명이 가입돼 있는데 이 중 70%가 DX 부문 소속입니다. 반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훨씬 많은 7만 명인데 80%가 반도체, DS 부문입니다. 그동안 과반 노조 지위를 차지한 초기업 노조가 노사협상과 쟁의 과정을 주도했고 동행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여기에 합류했는데 동행노조가 이탈하게 됐습니다. 최근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조차 가전 스마트폰 DX 부문 조합원 1,500명이 반도체 DS 부문 위주로 주요 결정이 내려진다며 노조를 무더기 탈퇴했습니다. 파업이 다가올수록 6억 원 성과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부문과 여기에서 소외된 비반도체 부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타깝다면서도 실제 활동하는 동행노조 조합원은 극히 적어 파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는 수요일 또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렇게 특정 부문만의 이익 챙기기라는 냉소가 확산하고 또 지도부의 잇따른 실책까지 드러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는데요. 노조 스스로 파업의 명분을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쟁을 결의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조롱성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압박의 표시였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배분율도 알 수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과급의 상한 폐지, 투명화, 제도화는 외면한 채 일회성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입니다. 기성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기업노조로서 조합원들의 이해는 빠르게 대변했지만 사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 문제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참여와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빠진 이 투쟁은 고임금 정규직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최저임금입니다. 연차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저희 업체는 최저임금, 인센티브까지 똑같이 나눠달라 이런 것까지는 막 바라지도 않아요. 지도부의 실책도 화를 키웠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대통령 발언의 화살을 엉뚱한 타사 노조로 돌렸다가 사과하는 등 미숙한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파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을 예고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업 명분은 더욱 깎여나갔습니다. 노조 활동에 참여 불참을 둘러싸고 노동조합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것과 못지않게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권리의 무게만큼 책임 있는 설명도 요구받습니다. 파업의 명분과 공감대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반 노조 첫 파업이라는 상징성은 공허한 세과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조금 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미군 함정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 이후 민간 선박이 아닌 미군 함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군은 피격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미군 해군 함정에 이란군이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명중시켰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약 1시간 전 보도에서 미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이란 자스크항 부근에서
해협 통과를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설정한 해상 안전 규칙을 위반했고 이란 해군의 현장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또 피격된 군함은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후퇴해 해당 지역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함정이 피격됐는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항구 봉쇄와 해협 봉쇄로 맞서는 과정에서 이란군이 민간 선박이 아닌 미군 함정을 상대로 직접 공격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일부 미국 매체는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 당국이 이란 미사일 피격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간 선박이 한나절 사이 보고된 것만 2척이 피습당했습니다. 일요일인 현지 시간 3일 오후 이란 남부 시리크항 인근 바다에서 민간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쪽 이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물선 선장은 소형 선박 여러 척이 공격에 가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모기함대로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형 고속정들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8시간여 뒤엔 또 다른 민간 유조선의 피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이란 건너편 오만에 가까운 해역을 지나다 어디선가 날아온 발사체에 맞았습니다. 역시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민간 선박은 최소 25척. 미국 주도의 합동해상정보센터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수준을 심각 단계로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이 넘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페르시아만 안엔 최소 900척, 많게는 1,600척으로 추산되는 배들이 억류돼 있고 선원 2만여 명이 식수와 식량 부족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 뜻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서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미군이 그에 따른 통제 구역을 설정했고 여기에 이란도 맞받아서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정한 새 해협 지도를 공개하는 식으로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측은 이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바다에 보안 강화 수역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이란 연안에 치우친 기존 항로가 기뢰 등으로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고 미국이 직접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우회로를 제시한 겁니다. 이란에 가까운 항로로 허락을 받고 이동하라는 이란군의 지침에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کشتی‌ها صاحبان کشتی‌ها شرکت‌های کشتیرانی هم امنیت و ایمنیشون مستلزم هماهنگی با 또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식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강력하게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사령관은 미군이 호르무즈에 진입하면 공격받을 것이라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는 구역을 표시한 새 호르무즈 해협 지도를 즉각 공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붉은 선으로 구분한 구역 안이 자신들의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보호구역과 겹치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드론과 기뢰 등 공격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함까지 공격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선박 탈출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선박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MBC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신 경고 방송을 입수했는데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 없이 쏘겠다 겁박하며 사실상 민간 선박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박 금지 구역도 확대해 선박의 해협 내에서의 움직임까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C가 입수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방송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민간 선박이 위치를 이동하려 하자 고압적으로 경고방송을 합니다. Alter your course and turn back. I do not warning you more and I'm just waiting to see your action.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 없이 발포하겠다고 겁박합니다. If you do not obey my order, you will be destroyed. 한 선박에는 당장 두바이 쪽으로 이동하라며 정박 위치까지 지정합니다. 그동안 계속 정박했던 곳이라고 응답했지만 소용없습니다. Sir, we are still now anchored, sir. We are still now anchored, sir. But that position is forbidden now. So I advise you to give up your anchor and go to the Dubai anchorage as soon as possible. Over. 사실상 민간 선박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건데 배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선박이 청취할 수 있는 초단파 VHF 방송을 통해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라라크 선부터 오만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수로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에는 전 세계 선박 2,000여 척이 갇혀 있고 한국 국적 선박은 26척, 한국인 선원도 여전히 160명이 남아 있습니다. 2달 넘게 갇혀 있는 선원들의 피로와 불안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MBC와 연락을 이어온 현지의 한국 선원은 어제까지도 혁명수비대 방송은 경고 없이 쏘겠다는 내용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허가 없이 통항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며 애써 담담한 심경을 전했지만 오랜 대피에 치아가 빠지는 등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작전이라며 선박을 빼내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이 작전엔 미국 군함이 선박을 직접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란이 군함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작전의 이름은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자신의 리조트에서 열린 골프 대회가 끝날 무렵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풀려나도록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도 미사일 구축함과 100여 대 이상의 항공기, 또 15,000여 명의 장병이 작전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투입 병력의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군사 자원들이 무슨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선박의 이동은 각 국가와 보험사들 또 해운단체들이 조율할 예정이고 미 해군은 기뢰가 없는 최적의 해상 경로를 알려주고 군함을 인근에 배치해 이란 군 공격에 대비한다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계획입니다. 미군이 안전한 경로를 전달한다는 것 외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군함 호위 없이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선주들의 반응이 나왔고 국제 유가도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온 건 호르무즈 봉쇄의 여파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값은 이미 전쟁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는데 몇 주 안에 유가 급등 임계점에 도달할 거라는 경고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점점 최악으로 가는 여론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When all of that stuff comes out, you're going to see prices dropping on gasoline like you. 이란이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겐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가 절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며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지난 주말 응급 상황을 맞은 임신부가 전국의 병원 40여 곳을 헤매다 끝내 뱃속의 아기를 잃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중환자실에 자리가 있으면 의사가 없고 당직 의사가 있어도 수술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응급산모와 아기를 위한 지역 의료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골목길로 들어서는 구급차. 산부인과 병원 건물 앞에 멈춰서자 임신부가 구급차에 탑승합니다. 임신 29주 차인 30대 임신부가 하혈과 함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진 상황. 고위험 산모를 전담하는 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여유가 있었지만 임신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과 전문의 2명 중 1명이 해외 연수 중이어서 야간 당직을 설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전공의 수가 줄고 있는 데다
충남과 대전엔 24시간 신생아 분만과 진료가 가능한 지역 모자의료센터 3곳이 있었지만 남은 병상이 없거나 수술을 할 산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인큐베이터나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꽉 차 있는 상태였고 모두 4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산모는 결국 신고 3시간 20여 분 만에 소방 헬기를 타고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태아는 숨졌습니다. 권역 1곳, 지역 3곳의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놓고도 정작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현실에 지역 임신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저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주변에 상급 병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산모 응급 상황이라는 게 사실 저도 겪을 수 있는 거고 지역사회 모든 산모들이 겪을 수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 의료진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이렇게 고위험 산모들이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헬기를 타고 먼 지역까지 날아가고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작년에 나온 대책이 있지만 의사는 부족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류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선 조산 증세를 보인 28주차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 7곳을 전전하다 경기도 분당까지 와야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나흘 전에 인천의 임신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10여 곳의 병원에서 출산을 거부당해 인천에서 대구까지 소방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7곳 경북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체중 840g의 미숙아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고위험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송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중증도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센터를 중증, 권역, 지역으로 나눠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지역 안에서 출산하고 신생아 치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을 지정한 겁니다. 권역 모자의료센터엔 한 곳당 16억 원을, 지역 모자의료센터엔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연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야간에 치료할 의사가 없고 신생아 집중 병상 역시 꽉 차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의료진을 충원하려 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고 정부 대책인 지역의사제로 의사가 배출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보충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용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들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건장한 체격의 피의자 2명이 6개월여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운동을 많이 한 트레이너였다고 하죠. 마구 때린 적은 없다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이어 수사를 앞둔 이들이 말을 맞추고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 그리고 현장 CCTV 영상을 지우려고 한 시도까지 드러났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유튜브에 나타난 폭행 피의자, 고 김창민 감독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입니다. 반년 가까이 유족에게 어떤 연락도 없다가 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최대 가격을 했는데 사람을 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건장한 체격의 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31살 동갑내기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은 피의자가 경찰은 내가 말린 줄 알더라라고 하자 다른 피의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주지 그랬냐고 답한 겁니다. 검찰은 또 사건 이후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건 현장 CCTV 영상도 삭제하려고 시도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발생 반년 만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는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상해치사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통화 녹음을 근거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시고 계신 영상이 과거 영상이 아니라 2026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최근 파악된 대전의 폭력 조직원 약 300명 중 일부와 추종 세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심의 한 유흥주점 앞, 두 패의 남성들이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쓰러뜨리고 다른 남성들도 몰려들며 도로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웃옷을 벗은 채 문신을 드러낸 남성은 넘어진 상대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서로 막 욕을 하는 거 난리 났어. 너무 심한 욕도 하고 우통 먹고 서로 죽이니 뭐 살리니 하고 서로 그 말도 말아요. 나 너무 심란하고. 모두 20, 30대 남성들로 서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였습니다. 약 10분간 난투를 벌인 이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나오다 서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폭력 조직을 탈퇴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한쪽 패거리 3명은 대전 지역 폭력 조직원과 추종 세력, 다른 2명은 다른 지역 폭력 조직원과 추종 세력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파악된 폭력 조직원은 연간 약 300명, 6개 파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치나 폭력 중심 범죄에서 보이스 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경제범죄로 활동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가운데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을 보호해 왔는데 올 들어 스토킹 고위험군 단계가 낮아진 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소방구급차가 잇따라 진입합니다. 어제 정오쯤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했다며 112에 신고한 남성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차랑 소방차가 다해서 한 10대는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참 이때서부터 쭉 있었어요. 119 구급대가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는 6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과 여성은 지난 3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이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와 통신 차단은 물론 민간 경호업체까지 대기시켰고 결국 남성을 구치소에 보름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성이 별다른 위협 행동을 보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월 여성에 대한 스토킹 고위험금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짐 정리를 위해 여성이 집을 찾았을 당시엔 스마트워치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신변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신변 정리를 위해 집에서 둘이 대면하는 과정에서 참극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 범죄 안에서의 폭행은 이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심각한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은 가해 남성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휴게소의 일부 시설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첫 쉼터인 기흥휴게소.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휴게소 한켠에 자리한 상가 건물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그나마 찾아온 이들도 잠겨있는 출입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네, 왜 그러지? 허한 느낌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폐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혹시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2층 전체가 모두 불이 꺼진 상태고 텅 빈 매장에는 집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상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위탁을 받은 민자업체가 건물을 지어 25년간 운영하다 기부 체납하기로 한 곳입니다. 매출에 따른 임차료를 매달 내는 다른 휴게소와 달리 매달 고정된 건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건물 사용료를 체납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밀린 금액이 모두 16억 원. 도로공사는 민자업체에 오늘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업체는 그동안 적자가 심해 낼 수 없었다며 건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업체는 지난달 입점업체에는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퇴거 시점을 불과 3주 정도 앞두고 한 기습 통보였습니다. 입점 상인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봄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이 시점에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죠. 엄청 막막했죠. 대부분 1년 단위로 민자업체와 계약해왔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권을 해지해버리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 조항도 없어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창업 비용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니네들은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요. 이 같은 민자휴게소는 전국에 12곳입니다. 전수조사하고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부실 운영 탓이라며 민자업체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6.3 지방선거 현장과 쟁점을 살펴보는 선거 뭐하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문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문현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정청래 오빠 논란. 어제부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여기서 만난 아이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셔? 여기 정무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진짜. 오빠로 불러봐 요구받은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77년생이니까요. 40살 넘게 차이 나는 아이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한 거죠.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성희롱이라고 비판했고 한 여성단체는 어린 여성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형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발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아이와 부모에게 조심하고 겸손하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요. 정 대표가 이런 일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지난해 대선 때도 유세 중에 만난 젊은 여성들에게 청래 오빠를 해보라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향해서 오빠 강요범이라고 비판을 했고 여당 내에서도 후보들에게 맡겨놓는 게 좋겠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성인 여성한테 그랬다 해도 문제인데 어린 아이한테 이런 행동은 정말 부적절하죠.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의 방검복.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모습인데 방검복을 입었네요. 네, 김상욱 후보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방검복을 착용한 모습을 공개한 건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테러하겠답니다. 이거 보이죠? 방검 셔츠예요. 그걸 그렇게 대놓고 보여주면 칼 찌르지 말라고 찔러도 안 들어온다고.
보통 후보들은 다음 날 선거 유세 일정을 미리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상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테러 위협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김 후보는 누가 위협을 하고 있는지 특정하진 않았는데 오늘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측이 공포 마케팅이다. 울산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지만 물리적 테러 위협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한길도 들썩들썩.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전한길 씨가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 씨가 지난달에 보수정당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인천 계양을이냐, 이걸 저희가 전 씨 측근에게 좀 물어봤더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점에 큰 비중을 좀 둔 것 같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후보와 맞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에 심왕섭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이분이 좀 비교적 덜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실제 전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말이 많은데 탈당한 전한길 씨까지 정말 너도 나도 나오겠다고 하는 느낌이네요. 자,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정부는 국제대회 차원의 협력임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의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1위의 북한 여자 축구는 대표팀 경기 때 평양 시내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정도로 인기입니다. 저런 사람의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번에 정말 용수입니다. 2025-26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선 지난 3월 평양 클럽팀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준결승은 오는 20일, 상대는 수원FC 위민으로 장소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경기 성사 여부가 미지수였는데 북한팀이 최종 참석하기로 했다고 아시아축구연맹이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대회 이후 7년 5개월 만의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여자축구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특히 2023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선수단 파견을 결정한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되 국제대회라는 성격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장 관계 변화의 신호로 확대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단 참가가 해빙의 물꼬를 텄던 대로 이번에도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또 체류 중의 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작은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남북한 선수단은 대회 기간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데 식사나 이동 동선이 분리돼 있어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4년 만에 세계 단체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세계 17위 김가은이 천이페이를 극적으로 꺾은 것이 그 승리가 아주 압권이었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대회 통산 10번째 결승 맞대결. 대한민국 화이팅! 역대 전적 2승 7패로 열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이 첫 경기에서 세계 2위 왕지희를 압도하며 47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로 맞선 세 번째 단식에서 세계 17위 김가은이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4위이자 안세영의 맞수 천이페이를 상대로 16대 13으로 끌려가던 첫 게임을 연속 7득점으로 뒤집었고 이 게임에서 묘기에 가까운 수비로 실수를 이끌어내며 상대 전적 1승 8패로 밀리던 천이페이의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처음에 조금 긴장하고 몸이 굳어서 게임을 잘 못 풀어갔는데 마지막 게임이고 자신 있게만 해보자 했더니 스트로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복식의 백하나 김혜정조 역시 세계 4위 팀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표팀은 4시간 40분의 혈투 끝에 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전이 아니고 이렇게 단체전이다 보니까 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는 것에 진짜 기분이 그냥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요즘 야구 팬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야구계의 모든 이슈를 AI로 가공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야구 유튜버를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가 장군과 책사처럼 다급하게 상황을 전합니다. 달공, 더 큰일 났습니다. 제구는 물론 정신머리까지 같이 탈출했습니다. 탈출 소동을 벌였던 늑구는 가상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우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늑구군. 왜 집을 나갔어요? 아빠가 계속 하나 야구를 봐서요. 모두 AI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최고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입니다.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보고 즐길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I랑 야구라는 스포츠를 좀 결합시켜갖고 AI로 구현한 실제 인물의 모습도 흥미롭지만 야구 팬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배치돼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준동! 큰일입니다.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쫄지 마! 사직은 없어! AI로 이미지를 1차 제작한 뒤 2차 제작을 통해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대장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상! MBC의 특사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풍자와 해학이 핵심이다 보니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흥행참여 동맹 노래, 흥참동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멸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끈끈하고 서로 이렇게 되게 약간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민감한 부분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야구가 좋아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만큼 조회수와 수익보다 야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게 꿈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겁게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즐기고 있구나. 각자만의 방식으로 재밌게 즐겨주시는 게 멋지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잠실 야구장에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야구 없는 월요일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LG 어린이 팬, 이른바 엘리들을 위한 운동장 개방 행사인데요. 이 TV에서만 보던 더그아웃에 들어가고 또 잔디밭에서 직접 사진도 찍어봅니다. 그라운드에 처음 밟았는데 기분이 좀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있고. 매년 2002군 구장에서 열리던 행사인데 잠실 구장의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장소를 옮긴 건데요. 이 추억이 사라지는 아쉬움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만든 기억이 참 의미 있을 것 같죠? 저 어렸을 때 어린이날에 왔던 기억 새기면서 내일도 경기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또 새삼 좋습니다. 파나마 프로축구에서 골키퍼의 기상천외한 자책골이 나왔는데요. 이게 승부 조작 의혹까지 이뤘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박재홍 기자가 전합니다. 파나마 일부 팀 스포르팅 골키퍼 칼데론이 연거푸 상대팀 선수에게 패스합니다. 여러 차례 불안한 패스 미스를 범한 칼데론은 2골을 내주었습니다. 2대2로 맞선 종료 직전 칼데론이 결승골을 내준 장면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대의 측면 크로스를 잡나 싶었는데 이후 균형을 잃은 듯 하더니 골대 안까지 공을 밀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월드컵 포함 A매치 44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골키퍼의 황당한 자책골에 동료 공격수는 경기 진행 중 그라운드를 떠나버렸고 패배 후엔 승부 조작을 의심하는 동료들의 적나라한 비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칼데로는 입장문을 통해 20년 넘게 정직하게 축구를 해왔고 실점 장면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그런데 5월 초부터 여름이라니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24절기는 약 2000년 전 이 중국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대륙보다 기온이 천천히 올라 여름도 더 늦게 시작됩니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시기를 말하는데 과거 30년 우리나라의 여름은 평균 6월 11일에 시작했고 최근 10년은 5월 25일로 보름이나 앞당겨졌는데요. 기후가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입하가 정말 여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7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